세 번에 걸쳐 천지인에 대해서 건성건성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건성건성한 세계, 천지인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 얼마나 클까요? 저는 세계의 크기는 사전의 두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모든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세계가 커지면 사전도 두꺼워지고요. 네. 세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전부터 봐야 하겠죠. 자, 사전이 두꺼워지기 시작했다? 사전이 만들어졌다? 언제부터일까? 사실은 근대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진 시대인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사전이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처음 듣는 단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 단어는 쓴 사람이 잘못 쓴 거겠죠.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일상생활에서 가끔 써요. 쓰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사전이죠. 네. 자, 사전에 들어간 단어들, 우리가 쓰는 단어들 어떻게 만들어졌어? 어떻게 우리 일상에 침투했는가? 너무 간단한 물건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늘 곁에 두는 물건들이죠. 가방. 이게 언제 만들어진 말일까요? 태초에 가방이 있었으니 가방이 생겼을까요? 가방이라는 말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써요. 원래는 일본인들이 만든 단어였고요. 우리가 수입을 해왔죠. 근데 이제 이게 일본이 만든 단어라는 거를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그럼 일본인들은 저 가방이란 말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잘 몰라요. 일본에도 정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력한 설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할게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왕이 마차를 타고 도쿄 시내를 걷는데 가방이라고 써있는 현수막 같은 게 보이더래요. 처음 보는 글자잖아요. 저게 무슨 뜻이냐? 시정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래서 상점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뭐냐? 했더니 보시다시피 우리가 파는 거는 서양식 포대를 팔고 있습니다. 서양식 포대 이름이 가방이냐?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방이 아니었대요. 네덜란드 카바스인지 아니면 중국어 캬반인지 자기도 잘 모르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자를 쓴 거예요. 가방이라고. 그래서 시종은 이제 가방이 서양식 포대입니다라고 일본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천황제 전제국 군주국이었으니까 이제 일본인식 표현으로 그냥 쓸게요. 천황 폐하께서 이미 가방으로 안 이상 저걸 다른 단어로 쓰는 것은 불경한 짓이다. 그래서 가방으로 통일됐다는 설이 있어요. 구두도 참 웃겨요. 구두. 그죠? 요즘은 뭐 신발이 운동화하고 구두 두 종류로만 나뉘죠? 아닌가? 여름에 샌들도 있나?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이 그래요. 일본 개항 이후에 미국인이 잡화점을 차렸어요. 잡화가 영어로 굿즈예요. 그죠? 굿즈. 근데 일본인에 가다가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서양식 신발이 주로 계단을 신던 사람들이니까 서양식 신발이 유독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어봤는데 말은 안 통하죠. 굿즈 이러니까 이게 굿즈구나. 네, 그래서 굿즈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일본 말 그대로 굿즈 그러다가 은근슬쩍 이제 한국말처럼 보이게 구두로 바뀌어버렸죠. 새로운 물건이었어요. 동서 문명이 접촉하면서 한국인들이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물건들이 나왔고 또는 일본인들, 중국인들이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물건들을 보게 됐고 자기네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했어요. 지리상의 발견 시대라고 하지만 세계의 확장 시대였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물건들의 이름만 붙은 것도 아니에요.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굉장히 애절한 단어가 있어요. 낭만.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있겠어요, 그죠? 낭만에 대하여 이런 노래가 있겠어요. 이거 언제 나온 말이냐? 이것도 일본인들이 이 유럽인들이 쓰는 로망스라는 단어를 일본어 발음 나는 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잔물결이 살살 일렁인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글자를 조합을 했어요. 굉장히 어울리는 신조어였죠. 심지어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도 이게 중국 고전에서 나온 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본에서 만들어서 중국이 역수입해간 그런 단어에 해당해요. 굉장히 성공적인 번역어죠. 물론 이제 이 중에는 유럽에 없는데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식의 신조어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호국영령이나 박력 같은 단어죠. 죽어서도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건 너무 좀 심한 요구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발상이 일본 신도의 발상이었어요. 그래서 1937년 중일전쟁을 내고 나서 일본인들이 이른바 이제 일본 판도에 있는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략 중일전쟁 이후에 쓰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써요. 나라를 지켜주는 영명한 귀신 이런 뜻이잖아요. 왜 우리가 귀신 산 사람이 지켜야죠. 근데 이게 그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박력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돌격만 하는 사람. 절대로 후퇴는 하지 않는 생각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그런 보병의 미덕을 처음에는 일본 청년들에게 나중에는 식민지 청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유포시킨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사람 박력에서 그러면 칭찬같이 되잖아요. 느낌이 그래요. 어떤 한 단어가 들어와서 사회에서 수용되고 소비되는 데 따라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 전체가 이동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근대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졌죠. 자, 이름을 그러면은 어떻게 누가 붙였느냐? 명사만 넣고 보죠. 명사만 넣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근데 당장 한국 국경을 벗어나서 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면 거기서 소개를 이렇게 해야 돼요. I am a Korean. 아니 한국인인데 왜 외국인한테 나를 소개할 때는 600년 전에 망한 나라 이름을 불러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코리아는 600년 전에 망한 고려 이름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지금의 자기 나라 이름이 지금의 자기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름을 자기가 지은 이름대로 소개를 못해요. 중국 자기들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이나예요. 차이나. 언제 때 차이나냐? 진나라에서 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해. 3000년 전에 망한 나라 이름으로 세계에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일본이 재팬이 된 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니폰 또는 니혼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광동 지역 사투리로 야뽕이었대요. 포르투갈인들이 이 말을 또 잘못 배워가가지고 야빵 그러던 것이 야빵 또는 집빵 이러던 것이 재팬이 됐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정체도 모르는 말로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요. 유럽이 콜럼버스의 세계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부르는 사건 이래로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 또는 발견해 나가면서 새로 발견한 지역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거나 지역들의 이름을 붙이거나 또는 오해해서 이름을 붙이거나 또는 그 지역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붙이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의 사전을 만든 기본적인 동력이었어요. 우리도 구두나 가방을 보고 오해해서 이름을 일본인들이 잘못 붙이고 수입했듯이 유럽인들도 세계를 발견하면서 그런 문제들, 자기들은 처음 보는 물건, 생각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을 접해야 되잖아요.
항상 이름을 붙이는 문제로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을 했죠. 콜럼버스는 자기가 발견한 땅이 애초에 발견하려고 했던 땅인 줄 알았어요. 목적을 가지고 갔죠. 인도로 가겠다.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겠다. 땅이 나오니까 그냥 인도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인디안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우리는 아메리카 인디안이에요. 인도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졸지에 인도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북미에 살면 인디언 영국식으로, 남미에 살면 인디오, 여전히 그냥 그 원주민들은 인도 사람으로 불리고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인도 차이나 반도 우리는 흔히 써요. 인도 차이나 반도 어디지 딱 보여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미얀마 이런 데들이 모여 있는 나라죠. 프랑스가 여기는 인도와 중국의 중간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점령하고 나서 인도 차이나를 자기 프랑스령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로 묶어 버렸죠. 그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인도 차이나 사람이 돼 버렸고 자기 땅이 인도 차이나가 돼 버렸으니까 인도도 아니고 차이나도 아닌데 인도와 차이나가 섞인 땅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세계가 그 사람들이 이름 붙인 대로 불릴 수밖에 없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영국인들이 원주민한테 간단한 영어 교육을 시켜서 내륙 탐사에 들어갔다가 처음 보는 동물을 발견했어요. 저 동물이 뭐냐 물었겠죠. 원주민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캥거루.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사전 노트에다가 캥거루 써고 이제 캥거루의 특성에다가 적었어요. 이건 이제 영국 사전에 올라갔죠. 캥거루는 원래 원주민 말로 무슨 뜻이냐? 몰라요. 예. 그런 거예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사람들은 저 땅 이름이잖아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긴 삼각주 알 자지라라고 그런데요. 방송국 이름으로는 알아요. 메소포타미아는 그 지역에 대한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리스인들이 붙인 이름으로 아랍 땅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세계의 모든 이름들이 가장 강력한 권리가 이 이름 붙이는 권리인데 이런 유럽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근대 세계였어요. 발견의 주체가 그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명권, 그러니까 사전은 수많은 명사들이 들어있잖아요. 누가 이름 붙이느냐는 문제를 따지면 이 장명권이 유럽인에게 가 있는 시대가 근대였던 것이죠.